로마인들은 그것을 꿈꿨습니다. 군중들은 거의 그것을 막을 뻔했고 이제 온갖 역경과 기본적인 예산 상식까지 거슬러 이탈리아가 실제로 그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 거죠. 이것은 대담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이탈리아를 영원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계속 시청하면서 알아보세요. 2025년 8월 6일 이탈리아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를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정말 길다는 뜻입니다. 현재 기록 보유자는 터키에 있고 길이는 6,600피트가 넘습니다. 귀엽네요. 이탈리아의 다리는 그 거의 2배가 될 것입니다. 12,000피트죠. 터키의 다리는 장난감처럼 보이게 만들 겁니다. 이건 다리라기보다 국가 자존심 과시입니다. 로마 정부는 이 다리가 경제 활성화와 국가 통합에 도움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나라는 여전히 어느 지역이 진짜 피자를 만드는지로 논쟁하는 곳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거대한 다리를 만들까요?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치, 위치, 위치. 이곳은 이탈리아가 되기 전부터 다리 건설의 꿈을 좌절시켜온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장군들, 황제들, 그리고 엔지니어들까지 모두 그곳을 보고는 아닌 것 같다고 했죠. 저 물길이 보이시나요? 시칠리아와 본토를 가르는 그곳이 바로 메시나 해협입니다. 가장 좁은 곳은 2마일이고 메시나 시에서는 가장 넓은 곳이 3.2마일입니다.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충분히 어렵죠. 로마인들도 다리를 세우는 걸 고민했었습니다. 시칠리아는 제1차 포에니 전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코끼리도 건널 만큼 튼튼한 다리를 원했죠. 야생동물이지만 아이들 축구 데려다주는 엄마의 SUV보다는 가볍습니다. 계획은 뭐였을까요? 수천 개의 텅을 묶어서 그 위에 플랫폼을 얹고 군대를 건너게 하는 것이었죠. 뭐가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역사학자들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의심합니다. 코끼리 때문만이 아니라 다리가 젤리처럼 흔들리면 자연을 정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다음 계획은 배로 만든 다리였습니다. 그건 메탈로스 집정관의 아이디어였는데 그는 해상 통행쯤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유식 다리는 영구적인 구조물이 아닙니다. 특히 지중해에서 가장 분주한 해상 교통로 위에 놓여 있다면 더더욱 그렇죠. 해협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것보다 남북으로 오가는 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사실상 떠있는 도로장애물이라면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죠. 바다장애물? 아니, 장벽이라고 하죠. 이 일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꿈꿨습니다. 한편 저는 성공적인 유튜브 커리어를 꿈꿉니다. 아무튼 샤를마뉴도 생각했고 노르만 정복자들도 그랬죠. 모두가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아무도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1870년대 에도 새로 탄생한 이탈리아 왕국이 시도해봤지만 대부분의 정부 프로젝트처럼 설계도 단계에서 끝나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냥 다리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이 바다는 단순히 거친 게 아니라 전설로까지 남아있죠. 실제로 이곳은 거의 3000년 동안 수많은 꿈과 배들을 침몰시켜왔습니다. 이 나사 위성사진을 보세요. 위쪽 칼라브리아에 있는 저 마을이 보이시나요? 저곳이 스킬라입니다. 네, 바로 그 스킬라의 이름을 딴 곳이죠. 혹시 그리스 신화 입문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스킬라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 나오는 6개의 머리를 가진 바다 괴물입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카리브디스가 있죠. 저곳이 바로 배 전체를 삼켜버릴 수 있는 전설 속 소용돌이입니다. 이곳은 선원들이 죽으러 가던 동네였죠. 물론 시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신화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스킬라는 신화일 수 있지만 카리브디스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메시나 해협은 소용돌이와 와류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죠. 왜일까요? 남쪽의 이오니아 해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은 그리스 서해안과 이탈리아 남쪽 끝 사이에 끼어있는 지중해의 한 부분입니다. 메시나 해협을 통과하는 주요 해류는 북쪽으로 흐르지만 두 번째 해류도 있습니다. 더 작고 더 거칩니다. 몰래 들어와서 한두 번 세게 치는 걸 좋아하는 종류죠. 거의 말 그대로요. 시칠리아 북쪽에는 티레니아 해가 있습니다. 이 바다는 이탈리아 서해안과 코르시카, 사르데냐, 시칠리아 사이에 있습니다. 이 바다는 해협을 통해 자체 해류를 보내는데 그 해류는 어떻게든 다른 해류와 잘 어울립니다. 두 해류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휴전을 맺었고 거의 점잖게 지내고 있죠.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이면 두 해류도 인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해협에서는 두 해류가 마치 은근히 신경전을 벌이며 청소일장을 짠 메이트처럼 6시간마다 번갈아가며 흐릅니다. 이들의 밀고 당기는 움직임은 지중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참고로 지중해는 비교적 거대한 소금물 욕조와도 같습니다. 지중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30cm 미만으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중해는 일종의 독립된 작은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대서양으로 통하는 유일한 출입구는 13km에 불과한 지브롤터 해협입니다. 지브롤터 해협은 마치 엄격한 경비원처럼 거친 대양을 밖에 가둬둡니다. 바다가 덜 위험하길 바라는 선원들에게는 아주 편리한 장벽이죠. 하지만 메시나 해협은 예외적인 존재이자 말썽꾼입니다. 투라니아 분지와 이오니아 분지 사이에 좁은 틈이 마치 호스를 쥐어짜듯 물을 압축합니다. 그런데 이 호스는 반대로 저항하죠. 해류는 포효하고 소용돌이치며 뒤틀립니다. 그리고 그건 표면에 불과하죠. 진짜 이야기는 그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파도 아래 메시나 해협은 거꾸로 된 산처럼 보입니다. 그곳은 간지리 푼타페초 교차점인데 이름은 젤라토처럼 들리지만 그 지점에 이르는 경사들은 전혀 평탄하지 않습니다. 북쪽 투라니아 해에서는 해저가 완만하게 내려가다가 스트롬볼리 섬에서 약 1.2마일 깊이에 이릅니다. 그 다음부터 상황이 험악해집니다. 교차점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만 더 가면 해저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1600피트나 내려갑니다. 그리고 카포타르미나와 카포다르미 사이의 교차점에서는 또 한 번 6600피트 깊이로 내려갑니다. 이건 해저가 아니라 물고기들을 위한 롤러코스터입니다. 그 불균일한 수심이 해협에 이중 깔때기를 형성합니다. 투라니아 해가 만조가 되면 이오니아 해는 수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두 바다는 해저를 두고 양육권 싸움처럼 자리를 바꿉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며 더 있습니다. 이곳을 이렇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마치 지중해의 중년 위기와도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입니다. 투라니아 해는 폐쇄된 형태 덕분에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반면 이오니아 해는 더 차갑고 변덕스럽죠. 그리고 이게 그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투라니아 해가 따뜻함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이오니아 해는 어떨까요? 이오니아 해는 투라니아 해보다 더 짜고 밀도가 높아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두 바다는 서로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는 온화하고 다른 하나는 변덕스럽죠. 전형적인 지중해식 형제 싸움이죠. 이런 조건들이 합쳐져서 조류의 속도가 시속 5.7마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육지에선 별거 아니지만 수중에선 어떨까요? 완전히 다르죠. 이오니아 해류가 지배할 때는 아래에서 차가운 물이 솟아오르며 용승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고기들에게는 완벽한 환경이죠. 뭔가를 짚고 바로 무너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악몽이죠. 투라니아 해류가 앞장설 때는 물이 남쪽으로 흐르지만 더 따뜻하고 가볍습니다. 표면을 스치듯이 흘러가면서 섞이기를 거부하죠. 마치 파티에서의 저처럼요. 하지만 100피트 아래에서는 여전히 이오니아 해류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바다조차도 위계질서 문제가 있죠. 이렇게 충돌하는 해류가 만나는 교차로에서는 소용돌이와 와류가 생깁니다. 호메로스가 바다괴물 카리브디스의 탓으로 돌렸던 그 혼돈과 같습니다. 신화일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 불안정함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우주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니까요. 위성사진에서는 파도가 바다가 혼란스러운 듯 뒤틀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해저에서 뜯겨나와 거친 조류에 의해 해변으로 밀려온 해조류가 해변을 뒤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용기가 나시나요? 이 해협은 훌륭한 낚시터이기도 합니다. 조류가 심해 어류를 수면 위로 몰아 올리기 때문이죠. 배를 구해 해협에 정박시키고 거친 환경에 대비하세요. 보상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황새치, 참치, 대서양사리, 날개다랑어 등 다양한 어종의 핫스팟이지만 야생동물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기는 맵패크이지 낚시 채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지리 심층 분석을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제 부모님이 유튜브가 잠깐의 유행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수와 헤르는 엔지니어들에게 첫 번째 고칫거리일 뿐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포세이돈이 오디세우스를 괴롭힌 건 단순히 바다의 신이어서가 아니라 지진의 신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포세이돈은 아주 바빴죠. 메시나 해협은 여러 단층선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름도 딱 맞는 메시나 해협 단층이 있는데 솔직함에는 점수를 주지만 창의성은 0.2네요. 또한 카포펠레로 단층, 틴다리 단층 등도 모두 칼라브리아 아크의 일부입니다. 진짜 볼거리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유라시아판과 아프리카판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긴장된 관계가 그렇듯 이곳도 안정적이지 않죠. 지진은 이곳에서 늘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카리브디스의 소용돌이만큼 극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를 망치기엔 충분하죠. 1908년 12월 해협 아래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메시나와 레조 칼라브리아를 완전히 파괴하고 약 1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지진 중 하나였습니다. 한 번뿐인 일도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지진들이 수년에 걸쳐 이 지역을 계속 뒤흔들었습니다.
이곳의 땅은 단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한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협은 얼마나 불안정한지 정기적으로 그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규모 4.7의 소규모 지진이 정기적으로 발생합니다. 1952년, 61년, 75년, 그리고 85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용했지만 지질학적으로 볼 때 이런 침묵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또 다른 지각변동의 원인이 있습니다. 남서쪽으로 50마일을 이동해보세요. 저기 연기가 나오는 뾰족한 산이 보이시나요? 저게 바로 반지의 여인 에트나 산입니다. 분화 횟수는요, 기원전 1500년 이후로 최소 186번 분화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9년에 한 번꼴이죠. 하지만 이게 일정한 주기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11년에는 3주 동안 11번이나 분화했죠. 정말 나를 봐라 라는 느낌이죠. 놀랍게도 용암 같은 걸 빼면 에트나산의 분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분화 후에 남는 화산 토양은 엄청나게 비옥하거든요. 마치 자연이 내 집을 불태워서 미안해 라며 주는 선물 바구니 같은 거죠. 그래서 시칠리아 인구의 약 20%가 에트나산 근처에 사는 겁니다. 그들은 어디가 안전한지 알고 있죠. 대체로요. 분화구 3마일 이내에 사는 사람은 100명도 안 됩니다. 에트나산은 가끔 소소한 호들갑은 건너뛰기도 하죠. 1669년에 에트나산은 너무나 격렬하게 분출해서 용암이 25마일 떨어진 카타니아시의 성벽까지 도달했습니다. 분출이 시작된 지 5주 후 에트나산이 한번 움직이면 정말 제대로 합니다. 메시나 해협까지 닿을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 좋은 소식입니다. 교량 엔지니어들은 용암을 피해서 설계할 필요는 없겠네요. 나쁜 소식은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 바로 옆에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진동이 지각 스트레스를 더합니다. 2018년에는 에트나산 동쪽 사면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두세기 전에는 6.2였죠. 2025년 한 해에만 2번 분화했습니다. 한 번의 폭발로 인해 화산재 구름 때문에 카타니아 공항의 항공편이 결항됐죠. 화산재 속을 비행하는 것도 위험한데 그 속을 운전해서 지나간다면 그 보험 청구는 행운을 빌어야겠네요. 거친 해류, 성난 화산, 뿜어져 나오는 화산재 구름, 그리고 끊임없는 지진은 단순히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비용도 크게 올려놓습니다. 메시나 해협을 지나는 다리는 항상 극도의 긴장에 놓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즉, 지름길도 없고 예산을 창의적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다리는 동시에 굽힘, 전단, 축 방향 힘을 모두 견뎌야 합니다.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모두 버텨야 하죠.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외한 모든 방향에서 힘이 가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현수교의 교각은 간단한 규칙을 따릅니다. 경간 1피트마다 직경 1인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20피트의 기초에는 대략 20인치의 교각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계산이죠. 하지만 메시나 해협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곳 해류는 해저를 휘저어 지나칠 정도로 튼튼하지 않은 건 뭐든 쓸어갑니다. 자연이 한번 해봐라고 말하는 셈이죠. 해협이 좁아 선박이 구조물에 너무 가까이 접근할 위험이 있습니다. 2024년 3월 볼티모어 사고가 반복되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화물선이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를 아주 값비싼 고경거리로 만들어버렸죠. 심지어 바람의 속도까지도 따로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당신의 공학하기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메시나 해협의 돌풍은 보통 시속 11마일 정도까지 불죠. 나쁘진 않지만 엔지니어들은 보통을 기준으로 설계할 순 없습니다. 20년 전 N 돌풍이 시속 89마일까지 올라갔죠. 그건 단순한 돌풍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야외 가구가 다른 주로 날아갈 정도지만 엔지니어들은 대담하게 도전 중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시속 181마일, 즉 4배나 더 강한 5등급 허리케인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다리가 그런 바람과 지진까지 견딜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토목공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의 개입이죠. 기술적으로 그런 강풍은 2000년에 한 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럴듯하지만 이탈리아의 운을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트기 설계에서 착안해 바람이 통과하는 구멍이 있는 날개형 상판을 사용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다리, 비행기, 그리고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은 어떨까요? 이곳 건물들은 500년에 한 번 올 지진에도 견디도록 설계됐지만 이 다리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많은 비용과 위험, 정치적 논란이 따르기에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다리가 무너지면 몇몇의 경력도 끝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애물도 있습니다. 메시나 흑마는 혼자서도 연간 거의 800만 톤의 화물과 950만 명의 승객을 이동시킵니다. 항구라기보다는 경치 좋은 컨베이어 벨트에 가깝죠. 크루즈 선박들도 이곳을 아주 좋아합니다. 매년 약 34만 명의 승객이 이곳을 지나가는데 모두 선크림과 샌들, 그리고 엔지니어의 하루를 망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배들은 떠다니는 마천루와 같습니다. 어떤 것은 수면 위로 200피트나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다리를 놓으려면 그 높이를 넘어야 합니다. 상판은 최소 203피트 위에 있어야 하고 만약을 위해 16피트를 더 높여야 합니다. 자동차를 바다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구조물에 대해 엔지니어가 만약을 위해 라고 말하는 건 결코 듣고 싶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기초는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자재는 대부분의 이탈리아 전구보다 오래 버텨야 하고 타워는 충격을 견딜 만큼 충분히 견고해야 합니다. 나머지 다리는 힘을 분산시키고 유연해야 합니다. 그냥 페리를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사고 나기 전에 하는 말이죠. 기술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1900년대 초부터 이게 가능하단 걸 알았습니다. 현수교나 터널도 가능했죠. 문제는 과학이 아니었고 나머지 모든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별일 아니었습니다. 유럽은 평온한 세계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1953년까지 묻혀 있었고 마침내 첫 실용적 다리 설계가 데이비드 B. 스타인먼에게서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미시간 맥키낙 다리 건설자입니다. 해협을 보고 이 정도면 할만하겠네 라고 생각했죠. 그의 계획은 해저 390피트까지 기초를 받고 중앙 경관은 5000피트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다리는 9800피트가 넘게 뻗어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더 많은 돈과 적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진 그랬지만 결국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다리는 1만 2천 명의 노동자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 다리는 수천억 리라가 들었을 텐데 그 당시 리라는 인쇄만 더 예쁜 모노폴리 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는 여전히 실제 잔해에서 재건 중이었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요구하는 건 낙관적인 일이었죠. 그러다 1960년대가 찾아왔습니다. 그 시기는 낙관주의와 형편없는 실행이 공존하던 황금기였습니다. 1965년 정부는 다리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익숙하게 들린다면 그럴만도 합니다. 그들은 타당성 조사를 위해 약 13억 달러를 썼습니다. 결과는 서류 작업과 골칫거리뿐이었죠. 그 아이디어 중 하나는 잠수교 또는 선박이 지나갈 수 있도록 회전하는 부교 위의 다리였습니다. 대담하고 터무니없고 예상대로 포기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가 찾아왔죠. 타당성 조사만 더 늘고 다리는 더 줄었죠. 알고 보니 진짜 다리는 우리가 그동안 만든 서류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가 저물 무렵 실제로 두 가지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1981년 이탈리아 정부는 메시나 해협 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회사의 유일한 임무는 다리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것이었죠. 제안이 아니라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데는 더 많은 서류 작업만 한 게 없죠. 그리고 1990년대가 찾아왔고 드디어 타당성 조사가 실제로 가능한 무언가로 이어졌습니다. 회사는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것이 10년 동안 정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잠깐 동안은 정말로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보통 이 시점에서 누군가가 꼴대를 세우는 걸 잊어버리죠. 2005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공사 계약을 살리니 인프레딜로, 현재는 웨빌드 컴퍼니라는 거창한 이름의 회사에 넘어갔습니다. 2006년에는 인프레딜로와 메시나 해협 회사가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로맨틱한 관계는 아니지만 거의 그랬죠. 살리니 인프레질로가 45%의 지분을 가지고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스페인, 일본, 덴마크, 캐나다의 파트너들도 합류했습니다. 공사는 그해 말에 시작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곧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공학적 문제 때문도 지진이나 바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파괴적인 이유, 바로 정치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탈리아의 가장 일관된 자연재해가 찾아왔습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투표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6개월 후 의회는 다리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수십 년 연구와 수십억 투입에도 여전히 실현 가능성에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업무 설명에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상적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지진 위험 때문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사실상 다른 모든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비용, 부채, 경제, 그리고 마피아에게 새로운 부업거리를 줄지도 모른다는 그 끈질질긴 두려움까지. 결국 이탈리아의 부패는 은퇴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만 바꿀 뿐이죠. 칼라브리아의 은드란 게타는 2000년대 후반쯤에는 조직범죄가 이탈리아 GDP의 7, 9%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범죄의 암흑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다리에는 이탈리아 조직범죄가 남부에서만 퍼지며 다른 곳엔 잘 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시칠리아와 칼라브리아를 흐르는 자금 일부가 마피아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는 편집증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죠. 10년마다 누군가 이 다리를 제안했습니다. 수백만 유로가 연구에 쓰였고, 그리고 놀랍게도 무슨 일이 생겨서 결국 다리는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 이탈리아는 실제 다리보다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보고서로 다리를 만들 수도 있었겠죠? 물론 정부는 용감한 척 했습니다. 처음에 베를루스코니의 다리는 금융위기에도 끄떡없어 보였습니다. 2009년에 그는 이 다리에 13억 유로를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카나텔로에서 철도를 우회하는 작업까지 시작됐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2016년까지 다리가 완공될 거라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낙관론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이탈리아와 베를루스코니를 강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위기는 유럽의 부채 위기로 번졌습니다. 그리스가 먼저 무너졌고 이탈리아가 뒤따랐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스캔들과 잘못된 계산에 허덕이다가 2011년에 사임했습니다. 그의 후임자인 마리오 몬티가 2013년에 이 프로젝트를 백지화했습니다. 2달 후 메시나 해협회사는 청산되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약속 끝에 실제로 남은 것은 실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메시나 해협 다리가 완공되면 할게. 그렇듯하죠? 잠깐만요. 메시나 해협 회사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봅시다. 10년이요? 청산하기엔 꽤 긴 시간이네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또 한 번의 정치적 혼란과 늘 나오던 이번엔 지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 조르자 멜로니가 집권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의 정부는 이탈리아 기준으로 보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 부활과 재설계를 위한 법령을 발표했고 2달 뒤 새로운 과학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6월 이 되자 회사의 청산 상태가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마치 지난 20년이 없었던 일처럼 말이죠. 2024년에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프로젝트가 중단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는 실제로 계획을 이행했고 솔직히 말해서 그게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승인은 2025년 8월 6일 이루어졌습니다. 이 다리는 시칠리아의 토레파로와 본토의 빌라산 조반니를 연결하게 됩니다. 2개의 데크, 6개의 차선, 양방향 복선 철도까지 다리로 위장한 다기능 구조물입니다. 완공되면 하루에 최대 200대의 열차와 14만 대의 차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30억 유로가 국가 GDP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그 대부분은 남부 지역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21세기가 아직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입니다. 얼마나 심각할까요?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부 이탈리아에는 인구의 46%가 살고 있습니다. 북부는 GDP의 60%를 차지합니다. 그곳의 노동연령 인구 중 70%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부는 50%에 불과합니다. 인구와 기회 모두 절반입니다. 여전히 나라의 절반은 자신들의 존재를 기억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롬바르디아와 칼라브리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2023년 롬바르디아의 1인당 GDP는 EU 평균의 127%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죠? 칼라브리아는요? 56%입니다. 롬바르디아의 경제 규모는 칼라브리아보다 12배 이상 더 큽니다. 같은 나라지만 지갑은 다릅니다. 다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하지만 시작입니다. 훨씬 더 큰 계획의 작은 한 걸음이죠. 단기적으로는 남부에 꼭 필요한 활력소가 될 겁니다. 10만에서 12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 다리 건설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정말 작업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네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위빌드, 여전히 멋진 이름이죠. 측에서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현지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들 중 절반이 서류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좋은 소식이겠죠. 하지만 위빌드는 혼자 하지 않고 일본의 IHI 코퍼레이션과 함께합니다. 이들은 튼튼한 구조물을 지었고 대표적으로 고베와 아와지 섬을 잇는 아카시, 카이쿄 대교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한때 세계 최장 현수교였으나 터키의 더 큰 다리로 기록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크기보다 다리의 활용입니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들이 온 진짜 이유는 생존입니다. 일본은 불의 고리 위에 있어 전 세계 지진의 90%가 이곳에서 발생합니다. 고베는 1년에 38번이나 흔들리며 대부분은 약하지만 때로는 강한 지진도 있습니다. 매년 규모 4, 20여 년마다 규모 6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오래가는 다리를 원한다면 지진을 마치 성과 평가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맡기세요. 1995년 1월 17일 한신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6.9였습니다. 5,000명이 사망했고 대부분이 고베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는 공사 중이었지만 거의 흔들림 없이 멀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짓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에 맞게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내진 설계, 모든 것이 지진을 견디도록 설계된 거죠. 하지만 와이파이는 없었습니다. 정말 일본은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해. 어쨌든 IHI 참여는 큰 신뢰를 줍니다. 일본인들이 설계도와 진지한 표정으로 나타나면 첫 번째 지진에 무너질 거다 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이 다리는 또 다른 실제적인 문제, 즉 연결성도 해결해 줄 겁니다. 현재로서는 차량을 해역 건너로 옮기는 유일한 방법이 페리뿐이거든요. 매년 약 1,000만 명이 그 페리를 이용합니다. 운행 일정은요 20분에서 40분마다 한 번씩입니다. 1년에 366번 운행하죠. 네, 윤년에도요. 페리로는 몇 킬로미터 안 되는 물길을 건너는데 100분이 걸리고 요금은 $60입니다. 다리는요 딱 10분이면 됩니다. 해협을 속전속결로 건너는 거죠. 기차는 어떨까요? 약 2시간 반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탈리아 교통부 장관 마테오 살비니의 말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다리의 열렬한 팬이었죠. 그럴만도 합니다. 그는 정치인이니까요. 그는 발전이라는 말만 붙으면 뭐든 좋아합니다. 실제로 발전하는 건요? GDK에는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로마 정부가 이 지출을 국방 관련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죠. 저도 이 채널과 미국 국세청에 그 방법을 써봤죠. 잘 되진 않았지만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국방비 지출을 GDP의 5%까지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죠. 그럼 나토가 아주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그 다리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주로 계산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이 다리는 약 135억 유로, 그러니까 약 155억 달러가 들 예정입니다. 자금은 이미 마련됐고 위빌드, IHI 등 다른 업체들도 돈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1915 차나칼레 대교는 에르도안 대통령에 따르면 약 25억 유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걸러서 들어야겠죠. 그래도 이탈리아의 다리는 여전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왜일까요? 길이, 복잡성, 그리고 매우 불편한 지형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결도로와 철도를 위해 추가로 67억 5천만 유로가 더 듭니다. 다리는 메시나와 빌라산 조바니를 잇는 주요 경로에 있지도 않습니다. 북쪽으로 8km나 떨어져 있죠. 축하합니다, 이탈리아. 여러분은 단순히 다리를 짓는 게 아니라 다리까지 가기 위한 길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용들도 있습니다. 콘크리트나 케이블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류의 비용이죠. 예산은 승인됐지만 그게 번듯한 새 다리가 바로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뭐가 문제일까요? 골라보세요. 관료주의, 정치, 그리고 이탈리아는 역시 이탈리아였죠. 시위대가 거리로 나섰죠. 다리가 너무 컸고 마피아는 이걸 돈벌이 기회로 봤습니다. 정부는 안 된다고, 가능성 없다고 했어요. 마피아 배제가 최우선 과제라지만 여기가 이탈리아임을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마피아가 공공사업 현장에 나오는 횟수가 엔지니어들보다 더 많아요. 그럼 이주해야 하는 500가구는 어떻게 하냐고요? 강제 수용입니다. 언제나 인기 없는 결정이죠. 비용도 많이 들고 느리고 소송도 반드시 따라오죠. 그리고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터져 나와요. 환경 영향은 어떨까요? 모든 건설업자들이 식은땀을 흘리게 만드는 말이죠. 아까 제가 언급했던 용승 현상 기억나시나요? 해양 생물들에게는 무제한 부패와도 같습니다. 차가운 물이 올라와 영양분을 공급하면 물고기들이 몰려듭니다. 해협에는 이런 물고기들이 많고 식물성 생물을 먹고 삽니다. 물고기가 많아지면 항상 물개, 돌고래, 고래 같은 공짜 손님들도 따라옵니다. 상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근한 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는 백상아리도 있죠. 이들은 심각하게 멸종 위기종입니다. 그들의 길을 가로막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위험하죠. 이 다리는 그들의 터전을 파괴합니다. 새들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환경단체들은 이미 EU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이 다리가 철새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그 걱정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매년 약 430만 마리 새들이 메시나 해협을 날아가거든요. 17%에서 46% 사이의 새들이 다리와 충돌할 수 있는데 마치 저들만의 문제처럼 들리죠. 300종의 새들, 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독수리, 매, 그리고 멸종위기종인 이집트 독수리까지. 이건 정말로 당신의 인프라에 부딪히게 하고 싶지 않은 새들의 VIP 리스트 GDK. 이 다리는 아직 이탈리아 회계감사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첫 삽을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소송이 예상됩니다. 여기는 이탈리아라 모든 일은 서류가 쌓이기 전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환경 장애물도 무난히 넘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피아가 도울 거라 확신합니다. 로마엔 기다릴 만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장기전을 합니다. 화물선이 시칠리아에 정박해 물건을 내린 뒤 그 화물이 고속철도로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이탈리아뿐 아니라 유럽 전체로 연결됩니다. 그 다리가 바로 빠진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베를린 팔레르모 회랑을 통해 시칠리아를 EU 시장과 연결하는 핵심 축입니다. 페리 지연에서 화물 운송의 꿈으로 이어지는 길이죠. 아니면 누군가가 화물의 절반이 아직 세관에 묶여 있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겠죠. 그리고 더 있습니다. 시칠리아는 아주 탐나는 요충지입니다. 그리스인, 카르타고인, 로마인, 아랍인, 노르만인 모두가 한몫 차지하고 싶어 했죠. 햇살, 맛있는 음식, 그리고 여기는 유럽과 아프리카로 있는 관문입니다. 아프리카 인구는요, 현재 14억 명, 2050년에는 25억 명이 될 겁니다. 210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40%가 될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과 엄청난 수요죠. 유럽은 여기서 기회를 봅니다. 연결을 만들고 물건을 옮기고 돈을 버는 거죠. 이 다리는 딱 맞아 떨어집니다. 스페인과 모로코 간 지브롤터 철도 터널이 계획 중이며 EU의 1,500억 유로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전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륙을 세계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로비토 해랑과 같은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는 앙골라, 잠비아,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을 관통하는 1100마일 길이의 철도 노선입니다. 이탈리아는 메시나 해협 다리로 앞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남부 이탈리아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부유한 유럽과 성장하는 아프리카의 경치 좋은 교차로가 되는 것입니다. 스페인 터널보다 먼저 완공된다면 보너스입니다. 유럽이 정말 좋아하는 건 은근한 신경전이 깔린 인프라 경쟁입니다. 그래서 메시나 해협 다리가 완공되는 날이 이제 농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위빌드와 IHI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자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요? 수상할 정도로 정치적입니다. 선거가 2027년에 열리거든요. 공사는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누군가 취소하기 전에 시작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 맵팩에서 뵙겠습니다.